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떤가요? 바로 요놈 때문에 증시가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푸틴이 곰을 타고 베어마켓을 몰고 오는 사진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곰은 러시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락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은 이것은 몇 년 전에 유행했었던 사진인데 요즘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베어마켓을 만들었다는 의도로 웹상에서 다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러시아가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공유드렸었죠. 다만 기사 내용은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CNN의 일방적인 추측성 보도라는 이야기를 함께 드렸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모두 점령하면 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CNN의 예측성 보도를 공유드렸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 기사 이후에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살짝 상승한 느낌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 기사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관세 면제 발언 때문에 증시가 상승한 느낌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면제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건의 가격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낮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덜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고 시장은 이것을 선반영하면서 살짝 반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세를 면제한다고 해도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영 힘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23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왜 이러는지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면 반등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무역 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올해 1월 달에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다음에 2달 연속 소폭 흑자가 나왔다가 다시 4, 5, 6월 달 3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수출 강국이 아니었나요? 이렇게 무역 수지를 연속적으로 기록한 게 얼마만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66년 만에 처음 본 최악의 무역 적자라고 합니다. 심지어 IMF가 발생한 1997년 상반기,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왔었던 2008년 상반기, 이때보다 적자 규모가 더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잘 나가던 수출의 증가세마저 꺾이면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이 흔들리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국보다 더 큰 무역 대국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죠. 독일은 통일 이후에 31년 만에 첫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 국가로부터 수입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반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서방의 대러 제재 여파로 수출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서민들은 지갑을 닫는 중입니다. 반찬 가격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니까 자동차, 스마트폰, TV, 냉장고 이런 것들을 살 여윳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만드는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 지금의 무역 적자는 단순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다. 인플레만 해결되면 다시 한국 경제는 살아날 것이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 상황을 체크해봤습니다. 이것은 WTI 국제유가인데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인플레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인데요. 앞으로 10년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위해 참고하고 있는 값입니다. 기대 인플레 값이 높아질수록 연준은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연준은 금리 인상을 조금 덜하게 되죠. 이러한 기대 인플레 값 역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조금씩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인플레는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연준에서 금리를 그만 올리겠다, 천천히 올리겠다, 이러한 신호를 보내지는 않았고요. 솔직히 인플레가 완화될지라도 한번 올라간 물가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무역 수지 적자가 해소되면서 한국의 수출이 급반등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있죠. 28년 만에 대중 수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수출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LCD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2차전지, 스마트폰, TV 이러한 물건들을 한국도 만들고 중국도 만듭니다. 대중무역에서 수출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러한 상품들의 수출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렸다,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대중 수출 적자는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중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이 많이 있죠. 여기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해서 한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건들은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량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반도체 칩에 대해서 후공정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반도체 완제품 형태로 수출이 되게 됩니다. 이건 역시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로 잡히게 되죠. 그럼 중국에서 이것을 스마트폰, TV로 다시 재조립을 하게 되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러한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 다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이러한 무역 과정들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수요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역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 심리,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경기, 이러한 것들이 살아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신규 수주와 재고 지수의 차이가 미국 제조업에 3개월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황색은 신규 수주와 재고 지수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고요. 파란색은 ISM 제조업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주황색이 살짝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 알 수가 있죠. 지금 신규 수주와 재고 지수의 차이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ISM 제조업 지수가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나냐, 언제 다시 경기가 반등하냐, 이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연준이 유동성을 주입해 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것마저 힘든 상황이죠. 다행히도 국제 유가를 비롯한 국제 곡물 가격이 최근에 피크를 치고 하락하는 중입니다. 이것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긴축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어 보이고요. 이것은 2022년 12월달 연말에 연준에서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를 체크한 자료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까지 올릴 것이다, 이게 우세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연말 타겟 기준금리가 조금 낮춰진 3.25에서 3.5%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 시장이 올라가기에는 힘들어 보이고요. 일단 연준회의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중립금리가 머지않았다, 이런 말을 해줘야 시장이 풀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 봅니다. 연준이 먼저 한 발 물러나 줘야 됩니다. 이것은 많이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연준이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인데요.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려운 회사,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6%까지 올라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3%대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2배 이상 뛴 것입니다. 이것은 2020년 3월달 코로나 경제 위기 때와 거의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갔고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도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은 미국은 아니지만 유럽의 에너지 최대 기업 유니퍼가 12조 규모의 구제 금융을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가스 구매 비용이 늘어나자 파산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미국에도 여러 중소기업들이 먼저 파산을 하고 대형 기업 하나 정도는 파산을 해줘야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연준이 완화적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다시 유동성을 공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증시가 돌아설 수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의 생각은 아니지만 대신증권에서 나온 하나의 레포트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2024년까지 코스피 경로를 전약 후강 패턴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2023년 상반기까지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여기에서 2023년 코스피의 하단은
2050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50이라 참으로 끔찍한 일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상황은 지금 2300포인트 이쯤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증시가 더욱더 빠지게 되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과했다, 너무 선반영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증시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통제력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레벨 다운되면서 다시 증시가 떨어진다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 때에는 연준이 본격적으로 돌아서면서 경기 자체가 턴어라운드 된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대신증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물가가 이렇게 바로바로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바로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1980년 당시 주가가 오르는 척하다. 미국의 물가 하락과 함께 주가도 그대로 같이 떨어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회색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국제유가라고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인플레가 완화되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국제유가의 하락은 곧 원유에 대한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인해서 주가의 추세적인 반등이 이어지기에는 힘든 구간이라 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1980년대처럼 힘겨운 날을 겪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꾸준히 공유를 드릴 테니 블랙 채널에서 함께 생존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